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오과 집과 생활 어휘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생활이긴 한데요, 그냥 집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뭐 이렇게 생겼죠? 아니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을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생긴 집을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이라는 말은요, 함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요, 같이 살아요, 혼자 살아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집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주택부터 좀 볼게요. 공동주택에는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한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집 주인과 이 집 주인이 다릅니다. 함께 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연립주택이 제대로 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빌라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죠. 빌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것은 아파트고 빌라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은 빌라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커야지 아파트예요? 5층보다 더 크면 아파트입니다. 이것을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빌라는요, 당연히 4층 이하가 되겠죠. 여기에다가요,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은 아파트다, 4층 이하는 빌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빌라는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독주택을 봅시다. 단독주택은요, 이런 식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한 명입니다. 보통 주인은 2층에 살아요. 주인이 B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명이면 단독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원룸을 보도록 합시다. 원룸은요, 원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이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집에 있는 화장실은요, 욕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주방 용도로 쓸 수 있는 곳, 여기에 책상 뭐 이런 식으로 방이 하나만 있는 곳을 원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룸은 보통 혼자 살 때 아주 편한 곳이죠. 자, 기숙사를 봅시다. 기숙사를요, 우리 학교 학생들, 유학생들은요, 그냥 학교 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집, 이것을 기숙사라고 얘기하죠. 자, 하숙집을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하숙집은요, 집 그리고 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아요? 그 집에서 밥도 줍니다. 그럴 때 하숙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서 살거나 이런 집에서 삽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 빌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먼저 여기에 집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신발이 있는 이곳, 여기에 신발장이 있는 곳, 자,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요, 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현관을 지나면 여기에 바로 거실이 있겠죠. 거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요, 여기는 큰 방, 여기는 작은 방이 있고 여기에는 변기통이 있겠죠. 그럼 여기를 욕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집에 있는 화장실을요, 욕실, 목욕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욕실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길 뭐라고 하죠? 주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방이고요, 큰 방과 작은 방이 있는데 아이들 방이 많이 있겠죠. 아들과 딸이 사는 방입니다. 큰 방은 누가 삽니까? 엄마 그리고 아빠가 삽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짜 엄마 방이에요, 아빠 방이에요? 엄마 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빠는 밖에서 일했고요,
엄마는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방이 필요하고 아빠 방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방은 없어요.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 방이 없잖아요. 엄마 방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밖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 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방을 엄마 방이기 때문에 안방,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방이다. 그래서 안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파트에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빨래를 널어요. 자, 이렇게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세탁기가 있고요. 자,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베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요. 현관을 지나면 거실, 그리고 방이 있는데 작은 방, 아이들 방, 큰 방, 안방이 있고요. 욕실, 화장실을 욕실이라고 하고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에 가면 이런 식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둘러쳐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마당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큰 문이 있는데 이것을 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부터 우리 집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집이에요 라는 의미죠. 자,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는데요. 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담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게 담이고요. 울타리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울타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과 울타리.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있는 집에는 담이 많고요. 울타리는 시골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집을요 샀어요.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 내 집이 되는 거죠. 내 집을 뭐라고 하냐면 자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택. 그런데요, 이 집은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5억이 없습니다. 5억이 없고 2억 정도밖에 없어요. 2억이 있으면 이 집을 빌립니다. 2억을 주고 빌립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 2억을 다시 받아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세라고 얘기하죠.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집을 빌려서 사용해요. 그리고 집을 다시 돌려주고 2억을 다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2억을요, 전세,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2억이 없어요. 저는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돈을 주고요, 그리고 월마다, 그러니까 달마다 돈을 내는데 그것을 월세라고 얘기합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그리고 이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월세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다, 그리고 빌리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자택이라고 얘기하고요. 빌리다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는 100% 보증금이다. 보증금만 내면 되는데요. 월세는요, 보증금과 그 다음에 월세, 돈을 달마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이 있는데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간다는 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을 받을 때 이 집 주변에, 이 집 근처에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다. 학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의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학교가 있고 학원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많이 있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교육 환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환경이 좋다라는 것은 학교가 가깝다, 학원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슷한 말로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많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산도 있고요. 차도 적게 있습니다. 차도 적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맑다. 그리고 조용하겠죠. 조용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이렇게 내가 17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창문을 열면 와, 산이 보여요. 한강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을 와, 창문을 여니까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전망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집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식당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점, 슈퍼, 마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편리한 시설,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하죠. 편의시설이 많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마트, 대형마트, 시장이 많다 또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집에서요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에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지하철역이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우리 책에는 버스 정류소라고 나왔는데 장을 더 많이 씁니다.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다 또는 5분 거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이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5분이에요. 걸어서 5분 거리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집주인과 내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 집, 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건물이나 집이나 땅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먼저 이 계약을 할 때요, 2억, 전세 2억이다. 전세를 할 건데 2억이다 라고 얘기하면 더해지는 요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죠. 그래서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관리비를 확인해야 되고요. 전기요금은, 전기시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시설은 어떻습니까? 난방시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도 계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물이 잘 나와요? 아니면 하수도, 그러니까 변기에 똥을 쌌는데 잘 내려가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잘 내려갑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곰팡이라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여기에 막 이렇게 파랗게 이상한 색깔, 까만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곰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은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2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서, 그러니까 문서, 서류를 작성하는 거죠. 누가 씁니까? 나, 집주인과 내가 이렇게 쓰고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서류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계약서를 쓰다라고 얘기하고요. 계약서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돼요. 자, 아까 전세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금 2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통 2억의 10% 정도, 그러니까 2억이면 2천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안 할래요, 저 이거 계약 안 할래요, 다시 취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2천만 원을 더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의미는요,
내가 2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계약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취소하면, 그쪽에서 취소하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저한테 4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2천만 원을 줬는데 내가 그 집이 싫어요. 그래서 취소할래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은 없어집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의 의미는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안 지키면 2천만 원 10%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를 저한테 더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을 줬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해야겠죠. 이사를 혼자 합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삿짐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연락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부르고요. 같이 짜장면도 먹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힘을 내서 다시 이삿짐을 나르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사를 다 했으면 아까 2천만 원만 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아직 남아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내다 또는 잔금을 치르다. 그래서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동산 아저씨를요.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가격에 0.3에서 0.5%인데 0.4%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죠? 그럼 8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80만 원.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0.4%면 80만 원인데요. 반은 주인이, 반은 내가 이렇게 반반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 수수료를 이 사람은 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집과 생활에서 주로 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국에는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조건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약속,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어떤 순서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5과 집과 생활에 나오는 문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것을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